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2021년 세계 유명미술특별전 트라우마, 퓰리처상 사진전, 그리고 15분과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15분이라는 시리즈로 관장 초청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의 김남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참가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예술학 전공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남시입니다. 네, 이번 대전 시립미술관 전시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이 하는 15분이라는 전시는 이 전시를 기획한 우리원 큐레이터가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대로 15분이라는 것은 앤디 워홀이 전시를 하면서 한 말이기도 하고 TV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15분이라는 것이 저희 전시에 아주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짧게는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트라우마를 승화시킬 수도 있는 시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립미술관이 이 15분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15분, 뭐 오늘의 15분, 여러 가지 15분 시리즈 중에서 우리의 15분 시리즈는 조금 더 우리라는 어떤 집단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먼저 저희가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프로이드의 집단 심리학을 가지고 한번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남시 교수님을 모시고 너무 멋진 제목을 붙였어요. 지상의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지상의 시간이라는 제목부터 한번 소개를 김남시 음,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남시 교수님은 그 글에서 지상의 시간이라는 아주 멋있는 글을 인용하셨는데요. 지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이번 전시와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지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제로 붙였습니다. 이 지상의 시간은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단어예요. 독일어로는 에르데 타게라고 하는데 괴테 파우스트 아시겠지만 파우스트 박사가 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악마와의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야 이렇게 그대로 있어라라고 한마디를 하면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뭐 이런 비극의 내용이잖아요. 그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지상의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지상의 시간이라고 했었을 때 그 한마디로 말하면 파우스트 박사가 이제 이전까지는 뭔가 지상의 것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고 지상을 넘어서 있는 이상을 막 추구하면서 하려던 어떤 한 지식인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죠. 사랑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슬픔도 느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온갖 위험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지상의 시간을 긍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제 파우스트의 마지막 대목이라서 거기에 나오는 지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래 썼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 지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이 기획한 트라우마 15분하고도 굉장히 이제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 이제 정신의학과 예술을 조금 연결하는 이런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김남시 교수님께서 쭉 연구하시는 것이 뭐 미학이신데요. 특히 그렇다면 이 미학에서 트라우마라는 음, 것은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라우마라는 이 단어는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거고요. 원래 의미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몸에 나는 상처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입는 상처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상처나 충격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충격이고 상처이고 그 다음에 생겨난 이 상처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 이건 보통 우리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해서 PTSD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라고 우리는 근데 이제 보통 다 이 두 개를 다 통칭해서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상처이고 또 충격인데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증상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들까지도 다 통칭해서 보통 이제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트라우마하고 미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미학이라는 학문은 첫 출발에서부터 이제 철학과는 좀 구별되는 게, 미학은 이 지각과 감성, 감각의 문제와 관련된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미학은 사람이 뭔가를 느끼는 것, 어떤 감정을 받는 것, 지각하는 것,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을 다루는 게 이제 미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지각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 봤을 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미학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미학이 기본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각이나 감각, 감성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일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이렇게 좁혀들어서 예를 들면 미학과 트라우마의 관계, 뭐 미학에서 트라우마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학이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들이 이제 예술들이니까 예술과 트라우마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트라우마적인 어떤 경험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예술에 표현되고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예술에 드러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술이 이런 트라우마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술이 트라우마로 생겨난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에는 또한 어떤 영향, 어떤 효과를 미칠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같이 던져보는 것도 넓게 봐서 미학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미학이 지각, 감성, 뭐 감정, 감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되고 또 우리가 뭐 우리 말로 하면 느낌, 뭐 일어나는 뭐 슬픔, 희로애락부터 너무 아름다움, 뭐 이런 감성의 문제 굉장히 떼려야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술관에서 보면 작가가 왜 저 작품을 했을까, 왜 표현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마음속 어떤 심리 그 인지를 하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상처가 됐던 것들과 관련이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트라우마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불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관계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예술은 우리가 의식적인 뭐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 암묵적 기억이라고 해서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망각이라고 할까요? 기억의 뭐 상실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무의식에 기억하고도 관계가 되고 특히 예술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 또 어떤 미적 경험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미학의 관점에서 트라우마가 무의식의 기억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네, 관장님께서 이제 트라우마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시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입장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불쾌한 거죠.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니까, 상처를 입는 거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들도 생겨나고 문제들도 생겨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이게 지상의 우리의 시간은 사실 이런 트라우마가 없을 수 없다. 트라우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적인 대조표에 나와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 아예 이렇게 막 이렇게 제거된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이 계약서에 들어있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이번에 이제 전시도 이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그런 태도와 관련된 어떤 작품들을 얘기하고 전시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라우마하고 무의식적 기억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상처적 충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늘 어떤 의식적으로 우리가 늘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상처를 우리의 이렇게 남기기도 하지만 되게 많은 어떤 충격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충격들은 우리가 떠올릴 수 없는 어떤 무의식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제 그래도 썼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 랑크라고 하는 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파의 한 명이 있었던 이 출생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딱 양수 속에서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주 급격한 충격을 경험하잖아요, 사실. 물 속에 있다가 양수가 다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호흡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 속에서 호흡하다가 공기 호흡, 폐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 순간에 이 급격한 신체의 어떤 숨막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거고요, 태양은. 그다음에 몸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몸 밖으로 나오려면 좁은 인간은 진화적으로 머리가 커져가지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참 출산이 어려운데 그 좁은 데를 이렇게 막 비집고 빠져나와야 되고 그 와중에 머리와 몸이 짓눌리고 막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는 경험이죠.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 바로 이 출생입니다. 오토 랑크는 이 경험이 트라우마다. 이것 자체가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충격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뭘 겪었지를 의식적으로 못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무의식적 기억으로 우리가 이후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 불안 이런 것들에 작용을 한다. 기본적으로. 라고 하는 게 이제 오토 랑크의 그 출생 트라우마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자면 트라우마는 무의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무의식적 기억이 있고 그게 내가 뭔가를 경험할 때마다 활성화되거나 나의 어떤 느낌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살아가는 생명체인 한 상처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생명체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뭐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게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이런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의학에서의 말하는 어떤 상처는 굉장히 강도가 전쟁이라든가 집단적인 것은 뭐 테러라든가 이렇게 강한 것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런 큰 트라우마부터 아주 소소한 트라우마까지 굉장히 그 폭이 정말 끝없이 무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저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막 태어나서 자립하기 전까지 그 아기로서의 아기일 때 엄마 그다음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보호자와의 관계 방식 이제 대상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많은 또
기쁨도 있고 안정도 있지만 사실 좌절도 있고 불쾌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울어서 나의 어떤 불쾌함을 표현해야 엄마가 뭐 젖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뭘 갖고 싶은데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울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이제 그게 각종 어떤 말하자면은 본인으로서는 극복해야 될 상처들의 네.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얘기처럼 어떤 관계 방식의 패턴, 관계 방식의 패턴이라는 것은 감정의 패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그게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계속 똑같은 반복이 된다는 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뭐 그런 방식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마 그런 감정의 패턴들이 이 출생, 말씀하신 대로 출생의 트라우마처럼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미학 자체도 보편성을 갖게 된다는, 감정의 보편성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근데 저희가 많은 감정, 어떤 트라우마로 생기는 감정 중에서 이제 불안함이 또 음, 저희 미학이나 예술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알려진 책으로는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 각종 예술 작품도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김남식 교수님께서 또 이제 그 출생의 트라우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느끼는 불안, 또 예술에서의 불안, 미학에서의 불안은 또 어떤 것일까요? 네. 뭐 제가 아마 트라우마나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전에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이제 정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불안이라는 감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단 한번 트라우마, 어떤 충격을 경험을 하고 나면 생겨나는 게 이제 불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 상태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를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프로이드는 불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먼저 어떤 충격적 체험. 이게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다른 그런 충격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공포를 받거나 하는 건 어떤 대상이 딱 있었을 때 내가 받는 충격이잖아요. 근데 불안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충격을 주고 공포를 줄지 모를 거에 대해서 늘 마음이 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내 앞에 어떤 대상이 없어도 늘 불안의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불안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오토 랑크의 출생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불안은 우리가 출생할 때 겪었었던 이 최초의 충격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좁은 곳, 숨막힘 이런 온갖 이 경험, 이런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경험을 앞으로는 더 이상 겪지 않고자 하는 어떤 불안감을 우리에게 만들어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게 독일어로 이제 불안이라는 단어가 앙스트인데 이게 앵에게 앙구스 그래서 되게 좁다 협소함 요런 어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그 좁은 산로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겪어야 했었던 거쳐가야 했었던 여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이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이후에 그런 뭔가 좁고 불안하고 막 짓눌리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들을 갖게 하는 원천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겪었었던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처음의 불안, 최초의 불안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독일어로 표현을 음, 하니까 조금 더 알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동양 미학을 떠올려 보니까 동양 미학에서는
그 얘기라는 고전의 책에서 그 7가지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희로애, 구, 애오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음, 구자를 낙자로 바꾸기도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구자가 불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안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7가지의 감정은 그러니까 기쁨, 희로, 분노, 슬픔, 그 다음에 두려움, 그리고 사랑, 미움, 욕망. 이것이 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7가지 감정이라고 했고 그 안에 불안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범불안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뭐 기쁨과 똑같은 무게 정도로 불안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동양 미학에서 두려울 구자는 굉장히 복잡한 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좀 복잡한 감정이라고 느꼈구나라고 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의 뭐 DNA가 불안을 잘 느꼈기 때문에 그 음, 불안을 위험한 것을 잘 피해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안을 느끼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반드시 나쁜 감정은 아닐 수도 맞습니다. 있다. 뭐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음, 필요한 감정이다. 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학, 뭐 동양미학, 그다음에 뭐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을 줄 정도로 자기를 괴롭히는 음, 감정이 돼서 음, 어떤 증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탁 알아차리면 이제 마음 챙김 이렇게 음, 선불교 같은 뭐 명상이라든가 내 마음이 좀 불안이 나왔다. 이거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음, 하는 마음의 관리의 문제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도 그렇고 트라우마도 그렇고 개개인의 경험일 것 같은데 음, 사실은 근데 음, 지금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집단이 예, 공동의 사건을 맞이한다는 게 이제 맞아요. 공동의 트라우마가 음, 생긴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할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음, 충격을 받는다든가 음, 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그렇죠. 일어날 수가 있구나, 음, 일어났구나. 그 문명 속에서의 집단이 겪고 있는 음, 상처,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어떤 충격 체험, 충격을 다 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런 충격 체험을 또 어떻게 미학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음. 뭐, 뭐 미학은 아니더라도 사실 이 집단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어떤 재해가 일어나 쓰나미로 막 이렇게 한 마을이 쓸려 나가는 거대한 재해를 겪었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생겨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된 큰 어떤 규모의 사건이나 재해들은 그 쟤들이 일으키는 이제 트라우마, 이걸 우리가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그런 하나의 사건을 겪고 나서 그것이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생겨나게끔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집단적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그게 그 트라우마를 겪게 했었던 한 집단으로 하여금 그 집단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감과 어떤 그 신뢰하지 못한 불안감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 뭐 해경이라든지 한국의 이제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 장치들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더 이상 그냥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나 불안감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이런 집단 트라우마가 아닐까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 뭐 탈리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코비드 네. 이것도 역시 이 집단 트라우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매일 다니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식사하면서 저 옆에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뭔가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런 심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단적인 상황 속에서 겪는 이 집단적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데 익숙하게 적응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집단 트라우마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그 한 명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을 변화시키지만, 이런 방식의 집단 트라우마는 사회 전체, 세계 전체를 막 바꾸죠. 그런 걸 우리가 좀 겪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팬데믹을 다 같이 겪다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제 겪으면서 정말 어떤 역사 속에서 봤던 집단 트라우마를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예술에서 특히 미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좀 공통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자연에 뭐 사진을 올리고 자연 풍경이 보이는 막 그림을 뭐 SNS로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술에서는 보인다. 그리고 창작에서는 1단계로는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면 마스크를 쓴 사진, 마스크를 쓴 그림, 그걸 1차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조금 더 이제 그 이면을 보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풍경, 뭐 이런 것을 다시 또 이제 그러지 좀 빗대어서 표현한다고 한다는가요? 이런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사람하고 사람 관계를 이제 벗어나서 또 이제 뭐 자연하고 관계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또 시대적인 예술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 속에서 저희가 미술사를 거슬러서 보면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의 사조, 시대의 흐름, 뭐 시대의 유행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같은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어 나가면서 어떤 승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뭐 19세기에는 이런 예술품이 나왔고 유행을 했고, 뭐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1세기가 오늘 저의 하루를 지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스마트폰을 확인을 하고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후에 저희가 줌이라는 아주 놀라운 또 이 기능으로 대담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저의 일상에서 기계를 빼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득 기계는 저에게 사실 제 삶의 일부이자 뭐 제 신체의 일부로까지 느껴지는 이런 21세기에 혹시 저희가 사용하는 일상의 기계 장치들이 또 저희에게 어떤 충격적인 체험, 그런 것을 또 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뭔가 지금도 놀랍게 우리가 기계 장치나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기계 장치에 의존하게 되니까. 근데 이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기계 장치가 막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시기가 저희 19세기 말에 20세기 초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화와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던 시기 있잖아요. 자동차, 비행기, 뭐 영화, 사진기 이런 최초의 기계 장치들, 지금 뭐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이것들이 처음 생겨났던 시기,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이론가들이 바로 이 기계 장치를 위해 의한 충격, 어떤 트라우마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예를 들면 뭐 물건을 만드는 게 손으로 도구를 들고 이렇게 만들던 게 이게 갑자기 기계화돼서 컨베이어 벨트를 내 앞에서 푸슉 지나가면 이거는 이렇게 노동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 혹은 자동차 같은 걸어 다니던 사람이 막 빠른 속도로 가는 기차 이런 걸 타고 이렇게 어딘가를 이동하게 되었을 때 받는 충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전까지 익숙해 있었던 우리의 신체 감각을 훨씬 넘어서는 속도, 빠르기, 충격, 크기, 뭐 이렇게 압력 이런 걸로 막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충격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상의 기계 장치들이 주는 충격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질환이 생기고 막 이런 식의 논의들과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thời 기가 바로 20세기 때 초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이 기계 장치들은 그 시기에 비하면 좀 많이 뭐랄까 인간화되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저는 요즘도 여전히 많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기계 장치들은 일종의 쇼크 같은 것들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전화기 우리 늘 갖고 다니는 전화기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면 사실 이거 쇼크거든요. 충격이거든요. 전혀 혹은 뭐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이렇게 막 확 휙 지나간다고. 이거 역시 충격이잖아요. 혹은 요즘 이제 교통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예전엔 기억하시겠지만 입장권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카드를 닫기도 전에 돈이 휙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거다. 이런 이제 되게 기계 장치들에 의한 이 충격은 여전히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근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20세기 초의 사람들과 다른 건 그 시간만큼 우리가 이 기계 장치들에 의한 충격에 많이 이제 좀 적응을 한 거죠. 그만큼. 그것이 다를 뿐이지 이런 기계 장치에 대한 충격은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지 않나. 김남식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니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 대전 시립미술관 트라우마 15분의 4 전시실에서 레프마노비치라는 음,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셀피 셀카. 시티, 네. 예, 인스타그램의 셀카 기반의 작품이 음, 있습니다. 그 작품이 떠오르면서 아마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거기서 연상된 트라우마를 좀 연상을 해보면 음, 디지털 트라우마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트라우마들이 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누가 이렇게 막 전쟁에서 죽고 있어도 그 시간 또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자기 셀카를 그렇죠. 찍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맞아요. 올리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음, 이게 왜 이러지? 남의 상처에 굉장히 그러니까 의아한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굉장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한쪽에서 그냥 막 셀카를 올리고 있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셀카 속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계속해서 사실은 성형을 받듯이 보정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보정을 하는 순간순간 자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의 저하 그 다음에 그게 계속되는 상처, 뭐 이런 디지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셀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을 저희가 작년에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해보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도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다 봐버리고 그러니까 기계보다 내가 못하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음, 기계가 나보다 더 똑똑할지도 몰라. 내 직업을 가져갈지도 몰라라는 어, 알고 보면 필요 없는 불안감들이 좀 디지털 트라우마로 아주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 우리만이 겪는 또 독특한 디지털 트라우마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미학이 새롭게 어떤 감성의 분석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트라우마라던가 상처에 관한 부분들, 뭐 불안에 관한 부분들, 특히 이것이 21세기에 나타나는 디지털의 보편화, 디지털 문화의 보편화와 동시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감성이 반응하고 있는지 바뀌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굉장히 이럴 때일수록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음, 매일매일 하는데요. 만약 제가 오늘 뭐 이런 거죠. 거리두기를 해서 집에 일찍 갔는데 만약에 그 저녁 시간 내내 음악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틀어놓던 뭐 직접 연주를 하던 그 시간이 아무 음악이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괜찮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집 안을 꾸미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고 그림을 걸려고 하고 왜 인간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있어라라고 말을 했더니 그림을 거는 행동을 할까? 왜 가구를 더 예쁘게 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실내를 꾸미는 어떤 욕망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크게 뭐 예술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예술을 그냥 찾을 수밖에 없고 찾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은 그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면 예술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지만 오히려 저희가 팬데믹을 겪어보니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안에 거는 그림 하나가 더 소중했고 또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에 가서 듣는 뭐 유튜브로 듣더라도 그 한 곡이 진짜 심금을 울리는 이런 경험을, 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술을 문명의 총하다, 문명의 정화다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뭐 예술은 백신이다 이런 거요. 예술은 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는 저는 승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술은 승화다. 나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하나 더 넘어가게 해주는 이런 승화의 기제다. 그리고 고통과 억압, 억제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의 기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김남식 교수님께서는 이런 예술이 백신처럼 어떤 어려운 거를 미리 예방하는 이런 백신의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예술이 아까 뭐 이렇게 요즘 같은 상황 집에 들어가서 듣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뭐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무언가 내가 대면하기 싫은 무엇인가로부터 나를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게 해주는 이런 역할보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이 백신으로서의 예술 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잘 알지만 특히 팬데믹 시대에 들어와서 백신에 대한 암도 지식도 많아졌고 저도 그저께 이제 백신 1차 접종을 맞고 왔는데요. 백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병원군의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비활성화시켜서 사실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뭐 최근에 나온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직접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는 식으로 좀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모더나는 어쨌든 내가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병균을 약화시킨 형태로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백신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그에 대한 항체가 생겨나서 이후에 실제 병균에 들어와도 이거를 이제 걸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이게 이제 백신의 원리잖아요. 예술이 이제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 지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서 얘를 좀 피해가지고 어디 딱 이렇게 쉘터 같은 데서 나를 위로해 주는 역할도 물론 합니다, 예술은.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두려운 것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약화시킨, 또 비활성화시킨 형태로 미리 맞게 하는 것. 미리 내 몸이 그에 대한 어떤 적응력과 항체를 기르게끔 만드는 역할. 이게 저는 이제 예술이 백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술은 우리 삶의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술이 이런 백신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술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좀 약화된 형태로 그 비활성화된 형태로 우리 몸에 실제 충격을 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내성과 이 이렇게 저항력 이것들을 기르게 만드는 역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작용을 하는 작업이 매전 주목하고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신으로서의 예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굉장히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백신으로서의 예술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좀 떠오른 것이 있는데요. 동양 미학에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아주 오래된 시대인데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했습니다.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은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어야 되냐? 기쁜 음악을 들어야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음악 자체가 슬픈 거냐? 아니면 음악은 그냥 음악일 뿐인데 내 감정이 슬프기 때문에 슬프게 느끼는 거냐? 뭐 이런 논쟁이 떠오릅니다. 아마 그 논쟁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제 토론을 해보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미술에서 조금 응용을 하면 시각 이미지로 사람이 기쁜 너무 행복하게 있는 사람의 그림을 봤을 때의 느낌과 너무 처절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그림을 봤을 때 나의 느낌 그리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내가 굉장히 슬플 때 기뻐하는 사람의 그림을 볼 거냐 아니면 슬퍼하는 사람의 그림을 볼 거냐 이런 거를 똑같은 질문을 또 이렇게 대입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주 독특한 동서양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이라고 할까요? 유럽에서는 슬픈 그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리는 그림 그리고 뭐 절규 뭐 이렇게 우울한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들구나 아주 즉자적으로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슬픈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너무 행복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의 불행이 더 불행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슬픈 그림을 봤을 때 위로를 받는 아주 묘한 인간의 속성, 감정의 어떤 기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그게 똑같이 SNS에도 나온다는 거죠. 누가 너무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묘한 인간의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음악도 마찬가지로 너무 슬픈데 지금 가서 막 너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슬픈 음악을 시리즈로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엠만이 슬픈 음악을 들어서는 슬프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백신을 맞았구나. 네. 이제 슬픔에 내성이 생겼다.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슬픈 음악들을 쭉 한번 듣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동양이라고 여기서 하면 이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 19세기 이전의 좀 특징인데요. 슬픔을 표현을 하도록 허용을 잘 안 했어, 이 문화가. 그래서 우르게 A 불비, 슬퍼도 조금만 슬퍼해라. 이렇게 말하고 중국은 조금 더 허용해서 A 불상, 슬픈데 우울 불상, 몸이 아플 정도까지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는 더 단호하게 슬픈 거를 거의 그리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거를 그리는 그림이 없고 슬픔을 이기라는 그림은 되게 많아요. 매랑국죽, 세한도 이런 거 뭐 어려움을 뭐 극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는 그림, 슬픈 그림은 열반도 부처가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가서 제자리 우는 정도인데요. 그거는
또 슬픈 것도 아니에요. 열반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중국이나 한국, 특히 한국은 더더욱 거기에 유교 문화가 들어가서 슬픔을 표현하기가 되게 서툴고, 급기야 또 남자는 뭐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남자는 뭐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음을 제때 울지를 못해서 애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화병으로 분노로 표현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교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이 백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마 우리나라 문화가 울지도 못하는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가 없고, 우리 내면에 들어가 있는 무의식의 기억의 패턴, 감정의 패턴이 슬픔을 참는 걸 훈련시켰다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감정 패턴이 차라리 예술품이라도 슬픈 걸 좀 봐서 예술품이라도 좀 이제 저희가 피하고 싶은 감정을 봐서 백신을 좀 맞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 아마 정서적으로 좀 마음의 힘이 생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신 말고 백신을 넘어서서 트라우마를 예술로 아까 치유할 수도 있다, 뭐 치유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트라우마를 예술로 과연 치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예술로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표현은 좀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트라우마도 없고 늘 행복하고 즐거움만 넘쳐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저는 이게 예술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야, 내 삶은 정말 늘 행복해야 되는데 늘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럴까가 아니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 출생 트라우마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엔 고통, 슬픔, 뭐 상처, 절망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 같이 갖고 가는 거야. 같이 안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그냥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본 옵션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저는 예술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섣불은 뭔가 되게 이제 희망, 뭐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행복만을 약속하는 막 찬란한 그림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 삶엔 이렇게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고통도 있고 상처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이야. 오히려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더 깊이가 생겨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예술. 그렇죠? 좀 이 점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예술이 갖는 힘이, 더 큰 힘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 주옥같이 인간의 트라우마를 썼던 소설들이 이제 떠오르고, 아마 그런 소설들, 그런 책들이 대부분 다 고전의 명작이었구나라는 걸 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대전시립미술관 지금 10트라우마 퓰리처상 사진전을 보면 20세기 인류의 역사가 수많은 트라우마로 해서 또 그걸 견디면서 우리가 오늘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가 15분 전시에서 우리 미술관의 우리원 큐레이터가 이제 구성을 한 전시를 보면,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것들은 뭐 가족, 사랑, 그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제일 소중하면서도 소중한 것 자체가 어떤 트라우마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과 어떤 공격, 사랑과 미움, 사랑과 갈등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구나. 그래서 이 양가성, 다가성을 인정해야겠다.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남식 교수님도 그 대전시립미술관의 15분 전시를 보셨는데요. 네.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역시 그 퓰리처 사진전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아주 이렇게 되게 한 1960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극적인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들, 어떤 죽음, 살인, 뭐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해 놓았고요. 오히려 그런 그 작품이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비극적인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고 고통과 슬픔들이 있지만 아 이런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닫고 알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가질 수 있는 되게 저는 양가적인 어떤 성격 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이런데 그걸 보기 싫으니까 어떤 되게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 찬 어떤 환상적인 어떤 공간, 행복만을 약속한 뭔가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데려가는 뭐 이런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을 보게끔 하고 우리 삶이 이런 트라우마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거와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 퓰리처 사진이 제게는 되게 많은 이제 인상을 주었고요.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제 지금 듣고 보니 진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과 이제 같이 마음이 잘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음, 잘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다시금 좀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을 모두에서 말씀하신 지상의 시간이라고 네, 표현을 그렇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참 사는 게 아직도 힘들다. 라는 게 그리고 여전히 힘들다라는 걸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라는 음,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게 혹은 그런 노력 같은 것이 그런 관계 같은 것이 혹은 그런 예술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혹시 오늘 많은 분들이 끝까지 참 참여를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이제 메모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문자로 하셔도 좋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좀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처음에서 제가 모두에 여쭤봤던 것 같아요. 오늘의 저희의 그 대담의 제목이 지상의 시간. 근데 그것도 파우스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인간의 각종 갈등을 영혼을 팔아서라도 진짜 이겨나가고 싶었던 이런 어떤 대작의 소설인데 그 마지막이 지상의 시간이라니 이런 생각이 다시 이제 쭉 말씀을 듣고 보니 더 좀 깊은 의미에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나눈 이 끝에 지상의 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단어가 나오는 파우스트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구절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에 둘러싸여서 여기에서 남녀노소가 모두 값진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군중을 지켜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되게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나의 지상의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있노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가 온갖 다른 이런 이상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도달한 것은 이렇게 위험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이게 개간을 벌이잖아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땅의 사람들을 긍정하는 거고, 그리고 바로 내가 여기서 살았던 나의 시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긍정하는 이 대목이라서 이것을 지금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참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상의 시간을 긍정한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그건 사실 그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늘 뭔가 지금보다 더 낫고 싶고 고통이나 절망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지상의 시간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어떤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와 예술로 우리가 도달할 그 곳이 바로 지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더 좀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오늘 이 좀 김남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술을 보면 왜 그 예술이 작가가 자기의 트라우마를 그렇게 그리려고 했는지, 또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뭘 느끼는지 이런 것을 더 깊은 차원에서 발견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대담을 해주신 김남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남식 교수님의 마지막 오늘 청중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의 초청 대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같이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오늘 대담은 제가 이제 이번 전시 관련된 도록에 나올 거죠, 이제. 네. 거기에 나올 제가 쓴 짧은 글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대담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되게 많은 더 풍부한 생각들을 하게 해주신 또 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 1시간 동안 여기서 또 같이 계셔주신 분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대전시립미술관 특별전 트라우마 퓰리처상 사진전 그리고 15분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 초청 대담 트라우마와 예술 지상의 시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김남식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